내년도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통화 정책을 상당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도 미국 증시는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큰 조정 없이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결국 실적에 대한 쏠림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내년도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축은 성장 내에서도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환율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1464원을 돌파했다 해서 지금 뭐 15년 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환율 레벨만 보면 그러한 인식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화를 앞서서 놓고 본다고 하면 달러 동향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효과를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앞서서 트럼프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달러 기조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또 대내적인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65원 전후로 움직이는 그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 돼서 지금 현 시점을 좀 돌이켜 본다고 하면 지금 레벨이 좀 가장 높은 레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27일 오후 2시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또 변론 기일이 첫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에 변곡점을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그리고 이제 내년 초 정도 되면 지금 1400 중반 정도 되는 원달러 환율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레벨에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를 경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레벨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 또 대순 금융자산 현황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좀 이례적으로 그칠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500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1,500원대가 닥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그 헤지펀드의 환차 그 공격, 환율 공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당히 그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위기로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던 그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사실 탄핵이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분기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올해 2분기 때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두드러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원달러 환율이 레벨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내년도 이를 하회할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은 있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2번 연속하는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의 하반 경직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레벨선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하나의 투기장으로 변모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커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 관련된 지표 흐름들, 그리고 27일 오후 2시 헌재에서 또 변론 기일이 첫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좀 일시적으로 좀 그치는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트럼프 시대 더 이 압박이 가해질 이 환율 조작국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미 돈을 좀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의견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적극적으로 외환 당국이 환율 시장에 개입할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의 레벨만 놓고 온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는 커질 여력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놓고 온다고 하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환율 시장의 동향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지금의 환율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서야 좀 개입하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식 시장도 빠지고 환율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달러 베이스로 싸게 보여서 오히려 좀 매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국인의 정확한 입장은 어떨까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한국 증시를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간이 지나서 되짚어 보면 올해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내년에 레벨은 지금보다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심으로 잡은 게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국가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교 조건 하나는 부합을 하고 있지만 경제 체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의문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나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올해 1분기 때 전체 수출 증가율, 올해 2분기 때 반도체 수출 증가율, 올해 7월 달에 중국 수출 증가율이 모두 피크 아웃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지표들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야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가지 선교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직접적인 지원책들이 내년에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R&D 내년도 예산 뭐 역대 최고라고 그런 뉴스 나온 걸 봤거든요. 이러한 그리고 뭐 좀 뭐 추경 얘기도 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좀 그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실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큰 영향을 좀 줄까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특히 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정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헌재에서 인용이라는 결론이 나타나야 그때서야 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메리트에 따른 분할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을 좀 염두에 둔다고 하면 경제 체력 플러스 그리고 수출 증가율 개선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확인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선적으로는 내년 1분기와 2분기 그 중간쯤 되는 시점이 그 해당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경제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착시 현상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실제 미국 경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국 나홀로 독주를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시니까 네. 약간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는데요. 일단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션 하에서 안정적인 고용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비 관련된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 그리고 가계의 자산 자체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소비 절벽 없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소비 흐름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을 내년에도 이어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는 NBER 전비경제연구소 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근거를 하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55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9.5% 정도 꽤 매 분기마다 증익을 보이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6,100선 가까이 올해 올랐던 그 견동력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경기와 실적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보면 증시가 올라가는 담보로 작용하면서 S&P 500 지수는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자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뭐 이민자, 그러니까 저 불법 체류자들 뭐 쫓아내고
그다음에 무슨 관세 올리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미국 내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요소들 아니냐. 그렇다면 이 경기가 계속 좋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정책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물가 금리 올라가고 달러를 강세를 보이는 게 맞는 현상이죠. 하지만 저는 앞서서 좀 시장이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집권 이후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3년과 4년 이렇게 두 구간으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취임하고 나서 감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펼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할 건데 그러려고 하면 저금리 통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측 압력에 물가 상승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관세 부과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고 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좀 늦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상무부가 미국 국가 보안에 문제가 되는지를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그 결과 해당된다고 하면 재무부를 통해서 관세 인상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1기 집권 하반기 때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트럼프 집권 2년차 들었을 때 일부 품목에 대한 불공정 무역 간행을 명분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4, 4분기 정도 돼야 그것도 빨라야 관세 부과가 일정 부분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집권 2년차 이전까지는 오히려 물가,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 약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결국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도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통화 정책을 상당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FOMC 끝나고 내년도 연준의 금리나 횟수가 기존 사회에서 이해로 줄어들긴 했었지만 아마 내년도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래하는 3월 FOMC에서 발표되는 12월 수정경제 전망의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과 레인지 하단은 올해 12월과 비교를 해보면 다시 완화적으로 바뀔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연준의 금리나 행보가 시장 예상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시장이 믿는다고 하면 의외로 이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나 그 속도 조절하겠다 연준에서 발표하면서 지금 미국채 금리 막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하락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내년서부터는? 사실 최근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 바탕은 이제 물가가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이 네.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게 하나의 수단입니다. 미국 연준 역시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단기간 금리 인상을 빠르게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물가의 오름폭이 둔화되는 게 더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더딘 물가 흐름들은 정상적인 경로 하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 대부분 동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들은 의외로 나타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은 트럼프가 취임하지 않고 트럼프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의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과 레인지 하단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 정도인데요. 사실 상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가는 레드 스윕을 달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관료직 의결은 상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트럼프의 심기에 따라서는 상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아웃을 의결할 여지가 있을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의외로 연준이 내년도 속도 조절을 할 여지도 없을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내년도 미국 증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올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내년까지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어떤 분들은 또 상당히 좀 하락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올해 미국 증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말씀해 주신 여론들이 형성됐을 때 약간 숨고르기 정도를 보이다가 다시금 전고점을 뛰어넘는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도 미국 증시는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큰 조정 없이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S&P 500 지수 상단은 공식적으로는 6,600 얘기는 해드리고 있지만 올해처럼 오버슈팅도 충분히 일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9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내년도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의 경기 확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기업 실적이 2024년보다 2025년도 훨씬 더 증가할 걸로 좀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AI 혁명이 2025년에도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모두 통틀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2026년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좀 미국 증시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원화 자산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도 계속 좋을 그 섹터, 기업들 어디라고 보시나요? 우선적으로 제가 2024년도 S&P 500의 EPS 증가율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9.5%라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과거 10년 동안 평균 8%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올해 11개 섹터 내에서 8개 섹터가 증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커뮤니케이션, IT, 금융, 경기소비재,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증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00개 기업들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전년 대비 EPS 증가율은 33% 정도 되고요. 나머지 493개 기업의 EPS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쏠림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걸로 좀 보고는 있지만 결국 지속성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2024년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심의 실적 개선, 그리고 동 종목들 위주의 주가 상승들이 차별화되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내년도 저 IMF에서도 우려했던 것이 이제 뭔가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또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블록화가 됐을 때 뭐 7%까지도 성장 GDP가 깎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어봐서는 미중 갈등 아주 심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은 대략적으로 3.2% 전후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2024년 보면 좀 하향 조정한 부분들이 반영된 성장률이 일부 기관에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세계 교역량에 대한 마찰로 이어지면서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막상 트럼프가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온 대중국 견제 정책들을 트럼프가 바톤 터치하는 형태로 일단 집권 1년 차에는 이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과 역시 빠르면 2025년도 4분기 정도에 일부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강공 형태로 더 강화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적인 관세율은 19.6% 정도 되고요. 중국 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은 3% 정도,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사실 무역 분쟁을 하면서 중국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60% 관세 부과, 이거는 사실 시작부터 60%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9.3%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적 우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10% 정도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29.6%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0%대 정도에서 중국의 관세 부과가 시작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심리도 커질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가 G2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형태 정도로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달러 그리고 그 강달러 현상으로 나오는 미국 증시의 호황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뭐 되게 좀 어렵잖아요. 증시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저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더 강도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더 하고 미국 증시만 세고 네네네. 결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취임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 발언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게 된다고 하면 이 상황은 반전을 이룰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4년도 12월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 전후에서 움직이고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들어서게 되면 달러는 약세 압력으로 바뀌고 원달러 환율 역시 강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기조의 증시 상승들은 계속 이어질 여지가 훨씬 더 커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투자자분들께 미국 증시가 내년에 US 국가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들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AI 혁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AI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서버로 팔리는 정도로 인공지능을 제한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은 2024년도에 16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되지만 2025년에는 60% 정도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이 2025년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이 AI 시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추론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AI 플랫폼이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뀌기 때문에 2세대 반도체, 3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세대 반도체는 ASIC하고 FPGA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ASIC는 단점이 있어요.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번 만들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게 FPGA인데 FPGA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아니고 자이링스를 인수한 AMD, 인텔이고요. ASIC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브로드컴이 대표적인 기업인 거죠. 결국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2세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엔비디아 주도의 이 미국의 시장 흐름들이 이제는 2세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결국 내년에도 이 AI 서비스 구현 목적이 추론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2세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더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축은 성장 내에서도 매그니피 센트 7, 매그니피 센트 7과 함께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르를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말씀하신 에이직 때문에 그 브로드컴이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 다음 단계에서 강자는 AMD, 인텔이라고요? 2세대 반도체 내에서 ASIC와 FPGA는 같은 단계에 있는 반도체이긴 합니다. 근데 ASIC의 단점을 보완한 게 FPGA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FPGA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AMD, 인텔, 그리고 ASIC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로드컴. 그래서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아마 시점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2세대 반도체 다음이 3세대 반도체인데 3세대 반도체는 핀과 누르모픽입니다. 핀은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인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역시 좀 연동돼서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누르모픽, 이는 IBM이 지금 현재 연구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발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시장 파이가 커질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있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